창피하니까 트럭 당장 치워. 차 없으면 택시나 타고 올 것이지 쪽팔리게. 딸의 상견례 날 예비 시모는 낡은 트럭을 타고 온 제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낄낄. 예비 신랑의 비웃음 소리와 짜증 가득한 시모.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자신들의 사업체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 트럭 탄 아줌마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네 내일부터 회사 접을 준비하게. 상견례 다음 날 아침부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참교육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커다란 엔진 소리를 내며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서울 시내의 웅장한 5성급 호텔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얀 면장갑을 낀 영숙이 능숙하게 운전대를 돌리며 차를 세웠지요. 트럭 옆면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고 짐칸에는 밧줄 조각들이 이리저리 널려 있었습니다. 조수석에서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지혜가 가방을 꼭 쥔 채 내렸습니다. 지혜는 오늘따라 유난히 긴장한 표정으로 호텔 입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영숙은 작업복 바지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내며 지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숙이 지혜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만져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지혜, 오늘 정말 예쁘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옆에 있지 않니? 지혜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영숙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오지.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영숙이 자신의 해진 소매 끝을 툭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 옷이 어때서 그러니? 엄마는 평생 이 옷 입고 땀 흘려서 너 공부시킨 사람이야. 부끄러울 것 하나 없다. 평소에는 늘 존경하던 어머니였지만 오늘만큼은 지혜도 조금은 조심스러웠죠. 그때였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 세단 한 대가 트럭 바로 뒤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화려한 양장을 차려입은 명자가 눈부신 보석 반지를 낀 손으로 코를 틀어주며 내렸습니다. 명자는 트럭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와 낡은 차체를 보며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지요. 뒤따라 내린 민주는 당황한 듯 지혜와 명자의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명자가 트럭 앞을 가로막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이게 지금 무슨 꼴이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똥차를 끌고 와서 길을 막는 거야? 지혜가 명자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어요? 저희 엄마가 일이 늦게 끝나셔서 바로 오느라 차를 못 갈아타셨어요. 명자가 지혜의 인사는 받는 둥마는 둥하며 영숙의 아래 위를 훑어보았습니다. 명자가 자신의 명품 가방을 고쳐 매며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사돈 될 사람이라더니 꼴이 이게 뭐예요? 상견례 날에 작업복을 입고 트럭을 타고 오다니. 여기가 시장통인 줄 알아요? 영숙이 차분하게 명자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급하게 오느라 예의를 다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멀리서 오신 손님인데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명자가 호텔 도어맨을 향해 손짓하며 신경질적으로 외쳤습니다. 이봐요. 이런 차가 호텔 입구에 서 있어도 되는 거예요? 당장 어디 구석으로 치우라고 하세요. 창피해서 내릴 수가 없네. 민준이 명자의 팔을 살짝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들 쳐다보잖아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지혜 씨랑 지혜 씨 어머님도 오셨는데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명자가 민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지금 이게 제정신으로 보이니? 저런 트럭 타는 주제에 우리 집안이랑 사돈을 맺겠다고? 내 평생 이런 수치는 처음이다.
호텔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네 사람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영숙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삑삑 소리가 났지요. 명자는 영숙과 거리를 두려는 듯 서둘러 앞서 걸어가며 지배인에게 예약된 방을 안내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조용한 일식당 방 안으로 들어서자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명자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영숙이 앉으려는 의자를 불결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혜를 옆자리에 앉힌 뒤 명자를 마주 보았습니다. 명자가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긴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민준이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엘리트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민준이한테 들어서 잘 알 테죠? 지혜가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민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집안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명자가 코방귀를 끼며 지혜의 손등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알긴 뭘 알아요. 보아하니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 같은데. 트럭 타고 다니는 집안 딸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우리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영숙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수준이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우리 지혜 반듯하게 자랐고 자기 일도 야무지게 잘하는 아이입니다. 명자가 눈을 치켜뜨며 영숙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반듯하게 자라면 뭐해요? 부모가 저 모양인데. 상견례 날에 작업복 입고 나타나는 배짱을 보니 집안 교육이 뻔하네요. 우리 집안 대접받고 싶으면 최소한 강남의 아파트 한 채는 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 당황하며 명자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해요. 지혜 씨네 형편도 있잖아요. 명자가 민준의 허벅지를 찰싹 때리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형편? 트럭 모는 형편에 무슨 아파트냐? 지혜, 너 솔직히 말해봐라. 너희 엄마 저러고 다니는 거 안 부끄럽니?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는 저 키우려고 밤낮 없이 일만 하신 분이에요. 트럭 타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명자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지혜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라.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지나치다니. 너 지금 나 가르치려 드는 거니? 역시 근본 없는 집안 자식이라 말버릇이 고약하구나. 영숙은 묵묵히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옆에 두었던 보자기를 정성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숙이 새벽부터 직접 져온 정성 가득한 수제 떡 상자가 들어 있었지요. 영숙이 상자를 명자 앞으로 밀어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화 푸세요. 이건 제가 직접 준비한 예단떡입니다. 귀한 분들 드리는 거라 좋은 재료만 썼으니 맛이라도 보세요. 명자가 상자를 힐끗 보더니 손가락 끝으로 상자를 툭 밀어냈습니다. 어디서 이런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걸 가져온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굴러다니던 떡을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벤츠 타는 입에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아요? 영숙이 명자의 무례함에도 인내하며 다시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정성으로 봐서 한 번만 열어봐 주시죠. 우리 지혜 예쁘게 봐달라는 제 마음입니다. 명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휘둘러 떡 상자를 바닥으로 쳐버렸습니다. 상자가 뒤집히며 알록달록한 예쁜 떡들이 차가운 바닥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아 떡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울먹이며 명자를 올려다보고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 엄마가 밤잠 안 자고 만드신 거예요.
명자가 구두 끝으로 바닥에 떨어진 떡을 지그시 밟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지. 이런 건 우리 집 개도 안 먹는다. 지혜 너도 정신 차려라. 너희 같은 것들이 감히 어디를 넘봐? 민주는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민준 씨,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민준 씨 어머니가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안 보여요? 민준이 지혜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혜 씨, 일단 좀 진정해.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이 좀 불같으시잖아. 내가 이해하고 사과드려. 트럭 타고 온 건 너희가 실수한 거 맞잖아. 지혜는 민준의 차가운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지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명자에게 사과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영숙이 흩어진 떡 하나를 집어 먼지를 털어내더니 품 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오늘 하신 행동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차로 판단하시는 그 안목,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참 궁금하군요. 명자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끼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었습니다. 누굴 협박하는 거예요? 트럭 타는 주제에 감히 누굴 쳐다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민준아, 가자. 더 있다가는 옷에 거지 냄새 배겠다. 명자는 민준을 데리고 바람처럼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지혜는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은 딸을 품에 꼭 안고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텅 빈 방 안에는 짓밟힌 떡 조각들만 흉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영숙이 지혜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울지 마라. 저런 사람들에게 너를 줄 수는 없다. 엄마가 약속하마. 오늘 내가 흘린 눈물, 저 사람들이 피눈물로 돌려받게 해주마. 영숙은 지혜를 데리고 호텔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낡은 작업복의 영숙에게 머물러 있었지요. 영숙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신의 트럭 앞에 섰습니다. 영숙이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트럭이 우렁찬 소리를 내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트럭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호텔 건물을 응시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단 한 번도 신호를 놓치지 않고 거침없이 운전했습니다. 조수석에서 잠든 지혜의 얼굴을 바라보던 영숙의 눈빛에 차가운 불꽃이 튀었습니다. 영숙이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지금 당장 명성 부품에 대한 모든 거래 현황 파악해.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이사회 소집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숴버릴 거니까. 전화를 끄는 영숙의 손이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낡은 트럭은 밤 공기를 가르며 도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내일이면 이 도시의 공기가 완전히 바뀔 것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상견례가 악몽처럼 끝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혜는 퉁퉁 부은 눈으로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지요. 어제 민준이 보여준 차가운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온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준 씨, 나야. 어제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우리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민준이 한숨을 크게 내쉬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지혜, 너 정말 실망이다. 우리 엄마 어제 집에 오셔서 혈압으로 쓰러지셨어.
지금 겨우 진정되셨는데 너랑 통화하는 거 아시면 또 난리 나실 거야. 지혜가 침대 시트를 꽉 쥐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어머니께 정식으로 다시 사과드릴게. 우리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민준이 콧방귀를 뀌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사과? 그 낡은 트럭 타고 와서 우리 집안 망신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전화가 툭 끊기자마자 지혜의 휴대전화로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의 휴대전화를 뺏어든 명자가 보낸 독설이 담긴 문자였지요. 트럭 타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려 드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너 같은 건 절대 우리 집 근처에도 못 온다. 지혜는 문자를 읽으며 참았던 눈물을 다시 쏟아냈습니다. 거실로 나온 지혜는 평소와 다른 영숙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늘 기름때 묻은 작업복만 입던 영숙이 아니었지요. 영숙은 몸에 딱 맞는 짙은 감색 정장을 차려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던 영숙이 지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제 그만 울고 나와서 밥 먹어라. 사내 자식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낭비할 것 없다. 지혜가 영숙의 화려한 차림새를 보고 멍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가? 왜 그렇게 차려입었어? 영숙이 화장대 위에 놓인 커다란 인감도장을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지? 너 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해주겠다고. 오늘부터 대성 로지스틱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생각이다. 그때 집 마당에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김 비서가 집 안으로 들어와 영숙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준비 마쳤습니다. 명성 부품 물류 차단건도 이미 지시 내려두었습니다. 지혜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숙이 지혜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 너도 같이 가자. 내가 그동안 엄마 도우며 배운 것들 이제 제대로 써먹을 때가 왔다. 한편 명성 부품의 사장인 강석은 공장 사무실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공장으로 들어와야 할 원자재 트럭들이 단 한 대도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강석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물건이 안 들어오냐고. 대성 로지스틱스 쪽에 연락해 봤어? 직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그쪽에서 갑자기 물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차를 다 세웠답니다.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무작정 진입 금지라고 하네요. 강석이 책상을 쾅 치며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거기가 어떤 곳인데 우리 물줄기를 막아. 당장 차 준비해. 내가 직접 본사로 가서 따져야겠다. 그 시각 민주는 명자의 강요에 못 이겨 압구정의 고급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가 소개한 유명 로펌 집안의 딸과 맞선을 보는 자리였지요. 민주는 지혜와의 파혼을 잊은 듯 맞선녀의 농담에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명자는 옆 테이블에서 흐뭇하게 아들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그래, 저런 애가 우리 며느리가 되어야지. 어디서 트럭 타는 거지 같은 게 우리 민준이를 넘봐. 이번 기회에 아파트도 강남으로 제대로 받아내야지. 백화점으로 자리를 옮긴 명자는 남편의 공장이 부도 위기라는 사실도 모른 채 명품 가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신상 맞죠? 우리 아들이 곧 장가를 가는데 시어머니가 이 정도는 들어줘야 격이 맞지 않겠어요?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한도 초과라고 나오네요. 다른 카드가 있으실까요? 명자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한도 초과? 내 카드가 그럴 리가 없잖아. 다시 긁어봐요. 명자가 백화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이 영숙은 대성 로지스틱스 본사 회의실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서류를 집어 던지며 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명성 부품에 원자재 납품하는 업체들 전부 조사하세요. 그들이 명성이랑 계속 거래하면 우리 물류망 이용 못한다고 확실하게 전달해. 뿌리부터 말려 죽여야 하니까. 지혜는 옆자리에서 영숙의 지시를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제 호텔 바닥을 기며 떡을 줍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지혜가 영숙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명성 부품이 그동안 우리 물류망 이용하면서 운송비 깎으려고 장부 조작했던 자료들 내가 다 찾아낼게. 법적으로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 거야. 영숙이 대견하다는 듯 지혜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지혜야. 자비 같은 건 필요 없다.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보다 수만 배는 더 갚아주거라. 강석은 대성 로지스틱스 본사 건물 로비에서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강석이 요원의 멱살을 잡으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나, 내가 명성 부품 강석 사장이야. 회장님 좀 뵙겠다는데 왜 막는 거야? 요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강석을 밀쳐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약속되지 않은 인물은 절대 만나지 않으십니다.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시죠. 그때 백화점에서 쫓겨나다시피 달려온 명자가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명자가 강석의 팔을 잡고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카드가 안 긁히냐고. 여기 회장이 여자라며? 내가 직접 만나서 단판 지을 테니 비키라고 해. 명자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지나가는 직원들을 붙잡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자신의 벤츠차 키를 흔들며 고함을 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들 이따위로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장 회장 나오라고 해.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화려한 조명 아래 영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명의 수행원이 영숙의 뒤를 따르며 질서정연하게 걸어 나왔지요. 명자는 위험 있게 걸어오는 여회장의 얼굴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영숙이 명자 앞에 멈춰서서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영숙이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아니세요? 예약도 없이 여길 어쩐 일이십니까? 벤츠 타시는 귀하신 몸이 이런 천한 곳까지 오시고 말이죠. 명자의 손에 들려있던 차 키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명자가 입을 벌린 채 부들부들 떨며 영숙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그 트럭 아줌마가 왜 회장실에서 나와? 영숙이 명자의 발밑에 떨어진 차 키를 구두 끝으로 툭 차버리며 대답했습니다. 트럭 타는 주제라며 무시하시더니 이제 보니 당신네 공장이 내 트럭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구멍가게였더군요. 옆에 서 있던 강석이 사색이 되어 영숙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영숙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릎은 상견 내장에서 꿇으셨어야죠.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 이제 행동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숙은 경악에 찬 명자와 강석을 로비에 내버려 둔 채 당당하게 정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로비 유리창 너머로 영숙과 지혜를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수십 대의 대형 트럭들이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지요. 명자는 그 거대한 트럭들의 행렬을 보며 온몸을 사르르 떨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짓밟았던 떡 조각들이 마치 자신들의 운명처럼 느껴져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성 로지스틱스 로비의 찬바람이 명자의 뺨을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떨어진 벤츠차 키를 주울 생각도 못한 채 입술을 부르르 떨었지요. 강석은 영숙의 구두 앞 코를 붙잡으려 바닥을 기며 절규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사부인,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 공장 물건 안 나가면 저 당장 길거리로 나앉습니다. 영숙이 강석의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이 피하며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보안 요원들이 강석의 팔을 붙잡아 뒤로 끌어냈지요. 영숙이 차가운 눈빛으로 명자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아까는 회장 나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니 왜 갑자기 조용해지셨을까? 벤츠 타는 입이라서 이런 데서는 말이 잘 안 나오시나 봐요? 명자가 정신을 차린 듯 삿대질을 하며 바득바득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이거 사기야. 어제는 트럭이나 몰던 여편네가 갑자기 회장이라니 말이 돼? 어디서 사람을 속여? 지혜가 명자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나와 명자의 손가락을 쳐내며 대답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우리 엄마는 당신들이 벤츠 타고 떵떵거릴 때 잠 한숨 안 자고 전국을 누비며 이 회사를 키우신 분이에요. 당신들이 함부로 입에 올릴 분이 아니라고요. 명자가 지혜의 뺨을 때리려 손을 올렸지만 지혜는 명자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혜가 명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지요. 이제 그 손 치우시죠. 상견례 날 저희 엄마한테 하셨던 짓들 하나하나 다 돌려드릴 거니까요. 그때 로비 저편에서 휠체어를 탄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영숙의 오빠이자 과거 대성 로지스틱스의 공동 창업주였던 창식이었지요. 창식의 다리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식이 명자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영숙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영숙아, 드디어 이 서류를 꺼낼 날이 왔구나. 30년 전에 이 여자네 집안이 우리 아버지한테 저지른 짓들 여기 다 들어있다. 명자는 창식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자가 뒷걸음질을 치며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죽은 줄 알았던 김창식? 당신이 왜 여기서 나와? 창식이 휠체어 바퀴를 굴려 명자 코앞까지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죽길 바랐겠지.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사업권을 가로채려고 서류 조작하고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았을 때 당신도 옆에서 웃고 있었잖아. 그 천박한 벤츠가 우리 아버지 피눈물로 산 거라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영숙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명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명자의 아버지가 과거에 저질렀던 횡령과 사기 행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영숙이 분노를 억누르며 명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화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너희 가족들은 명성 부품 세우고 축배를 들었지? 이제 그 가짜 성성한 공장 내가 도로 찾아오마. 강석은 명자의 과거를 처음 듣는 듯 멍한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석이 명자의 어깨를 세게 흔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명성 부품이 저 집안 돈으로 세운 거라고? 당신 아버지가 사기꾼이었다는 게 사실이야. 명자가 강석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조용히 못해. 다 지난 일이야. 공소시효도 끝난 일을 가지고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영숙이 서류를 챙기며 비서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명성 부품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장 부지 당장 토지 반환 소송 시작하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 우리 건물에서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명자와 강석의 겨드랑이를 붙잡아 로비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로비 밖은 이미 소문을 듣고 달려온 취재진과 대성 로지스틱스의 대형 트럭들로 가득했지요. 명자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피하며 자신의 벤츠로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벤츠 앞에는 이미 노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명자에게 다가와 차 키를 회수하며 말했습니다. 박명자 씨 명성 부품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본 차량은 압류되었습니다. 차 안에 개인 소지품만 챙겨서 내리시죠. 명자가 차 문을 붙잡고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거나, 이 차가 어떤 차인데,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차라고, 트럭이나 타는 것들이 감히 내 벤츠를 가져가. 지혜는 창가에서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의 휴대전화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강민준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지요. 지혜가 전화를 받자 민준의 다급하고 비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혜야, 나 민준이야. 어제는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들 나 하나도 동의 안 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지혜가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지금 당신 집안 망해가는 소리 안 들려? 아, 아파트가 필요해서 전화한 건가? 강남 아파트 해줄 테니 다시 만나자고? 민준이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혜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잘못하신 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회장님 딸인 거 진작 알았으면 내가 더 잘했을 텐데. 지혜가 휴대전화를 고쳐 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더 잘했을 거라고? 당신 정말 쓰레기구나. 우리 엄마가 트럭 모는 분이었어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됐어. 이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지혜는 민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은 뒤 번호를 수신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시각 명자는 여인숙 방에 앉아 흥신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눈동자에는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지요. 어떻게든 저 여회장 약점을 찾아내. 딸년 사생활도 좋고 회계 부정이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하나 걸어보라고.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명자가 흥신소 직원에게 거액을 약속하며 지시를 내리는 동안 영숙은 이미 그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모니터를 끄며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저 여자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흥신소 직원, 이미 우리 사람으로 포섭해뒀으니 걱정 마라. 저 여자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빠지게 만들 테니까. 지혜가 영숙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시작이네. 명성 부품 공장 부지 소송장 오늘 발송됐어. 아마 내일이면 그 집 입구에 우리 트럭들이 길을 막고 서 있을 거야. 영숙이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명자의 집 앞 골목으로 대성 로지스틱스의 거대한 트럭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의 전조등이 명자의 집 담벼락을 대낮처럼 밝게 비추었지요. 명자는 집안에서 들려오는 육중한 엔진 소리에 공포를 느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트럭들이 뿜어내는 거친 엔진동은 명자의 집안 구석구석을 진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명자가 뿜어냈던 오만이 이제 거대한 트럭의 무게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지요. 영숙은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면장갑을 만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박명자.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벤츠의 세상은 끝났어. 명자의 저택은 더 이상 예전의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어둑한 거실에는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명자는 먼지가 내려앉은 소파에 멍하게 앉아 손톱을 깨물며 어둠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강석은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내 공장, 내 벤츠, 그 트럭 아줌마가 다 가져갔어. 다 가져갔다고. 명자가 옆에 있던 쿠션을 강석에게 집어 던지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죽은 듯이 가만히 좀 있어. 내 머릿속이 지금 터질 것 같단 말이야. 민주는 친구 집을 전전하다 옷가지 몇 개를 챙기러 집에 들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진저리를 쳤습니다. 민준이 현관문 앞에 서서 가방을 고쳐 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 거야. 여기 있다가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명자가 달려가 민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외쳤습니다. 민준아, 너까지 이러면 엄마는 어떡해? 지혜한테 다시 연락해봤어? 그 기집애 마음만 돌리면 우리 다시 살 수 있잖아. 민준이 명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 번호 바뀌었어. 그리고 그쪽 보안팀이 나만 보이면 경찰 부른대. 이제 지혜는 우리가 알던 그 지혜가 아니라고. 민주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고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시각 지혜는 대성 로지스틱스의 신규 프로젝트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지혜를 데리고 오랜 협력사인 가구업체 루시드의 전시장을 방문했지요. 세련된 디자인의 가구들이 전시된 로비에서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루시드의 기획실장 한진우가 영숙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쪽이 말씀하신 따님이신가요? 영숙이 지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우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지혜야.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유통 브랜딩 프로젝트를 지혜가 맡기로 했네. 한 실장이 잘 좀 도와주게. 지혜가 진우에게 손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지혜 팀장입니다. 루시드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저희 물류 시스템에 꼭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진우가 지혜의 손을 가볍게 맞잡으며 지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진우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신뢰감이 느껴졌지요. 저도 기대가 큽니다. 이 팀장님의 기획안을 미리 봤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놀랐습니다. 보통 회장님 자제분들은 사무실에만 앉아있기 마련인데 말이죠. 진우는 지혜를 안내해 전시장 안쪽의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지혜가 준비해온 신규 플랫폼의 청사진이 펼쳐졌습니다. 지혜가 펜을 들어 도면을 가리키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게 아니라 배달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전달하는 브랜딩을 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평생 트럭을 몰며 지켜온 그 정직함을 담고 싶거든요. 진우가 지혜의 설명을 가로막지 않고 끝까지 경청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혜 팀장님의 생각이 저랑 정확히 일치하네요. 겉만 번지르르한 디자인이 아니라 사람의 땀 냄새가 나는 따뜻한 브랜딩을 만들어 봅시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미팅이 끝난 뒤 진우는 지혜를 전시장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진우가 지혜에게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지혜 팀장님, 가끔은 힘들지 않으세요? 큰 회사의 후계자로 주목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무거운 짐일 텐데요. 지혜가 잠시 멈춰서서 노을을 바라보다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숨이 막힐 때도 있죠.
특히 최근에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한다는 게 조금 두려웠거든요. 진우가 지혜의 옆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단단한 흉터가 되면 누구도 이 팀장님을 흔들 수 없게 될 겁니다. 제가 그 흉터가 아물 때까지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게요. 지혜는 진우의 예상치 못한 위로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와 진우는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대고 프로젝트에 몰두했지요. 함께 낡은 트럭을 타고 전국의 물류 창고를 누비며 현장 기사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진우는 지혜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지혜가 트럭 조수석에서 깜빡 잠이 들자 진우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조용히 덮어주었지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과거 명성 부품의 회계 자료를 검토하던 지혜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진우에게 보여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한 실장님, 이것 좀 봐요. 명성 부품이 부도 직전에 큰 자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있어요. 명자가 숨겨둔 비자금인 것 같아요. 진우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예리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입술을 꽉 깨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단서군요.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 명자가 지금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전문가에게 바로 확인해 볼게요. 지혜는 진우의 발빠른 대처에 안도감을 느끼며 진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한 실장님이 없었으면 전 아직도 과거에 붙잡혀 있었을 거예요. 진우가 지혜의 손을 꽉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프로젝트 런칭 행사 때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 봅시다. 한편 명자는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지혜와 진우가 가깝게 지낸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명자가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새로운 남자랑 붙어 먹어? 감히 우리 민준이를 차버리고 지 혼자 행복하겠다고?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지. 명자는 글로벌 물류의 박 전무를 만나기 위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집을 나섰습니다. 지혜와 진우가 일구어가는 희망의 빛 뒤로 명자의 검은 그림자가 다시금 드리우고 있었지요. 하지만 지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떨고만 있는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는 진우의 손을 잡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숙은 집무실 창가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지혜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성 로지스틱스의 신규 플랫폼 런칭 행사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입구부터 늘어선 화려한 화환들이 손님들을 맞이했고 실내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요. 무대 중앙에는 커다란 전광판이 설치되어 오늘 발표할 새로운 유통 시스템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눈부시게 하얀 정장을 차려입고 무대 옆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진우가 지혜의 곁으로 다가와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어깨를 가볍게 주물렀습니다. 지혜야, 준비 다 됐어? 오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빛나니까 걱정하지 마. 지혜가 진우의 손을 살짝 잡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우 너랑 같이 준비해서 그런지 든든해. 우리 엄마가 평생 읽어온 가치를 오늘 꼭 증명하고 싶어. 진우가 지혜의 눈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야.
땀 흘려 일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사람들이 알게 될 테니까. 이제 무대로 올라가자.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지혜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와 투자자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지혜를 주목했지요. 지혜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어머니가 트럭 한 대로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설명했습니다. 장내에는 숙연한 감동이 번졌고 발표가 끝나자마자 천장을 뚫을 듯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연회장 구석에서 음식 쟁반을 든 채 서성이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아르바이트생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명자였지요. 명자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못해 명성 부품의 전 직원이었던 인맥을 동원해 이곳 서빙 아르바이트로 잠입했습니다. 명자는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지혜를 보며 이를 부드득 갈았습니다. 명자가 쟁반을 꽉 쥐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기집애,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저렇게 웃고 있다니. 내가 오늘 내 얼굴에 먹칠을 해주마. 명자는 샴페인 잔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영숙이 앉아있는 상석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내빈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요. 명자가 일부러 영숙의 발등을 밟으며 샴페인을 쏟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영숙이 귀신같이 명자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몸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명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쟁반에 있던 유리잔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란이야? 거기 괜찮으세요? 영숙이 넘어진 명자에게 다가가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명자가 모자가 벗겨진 채 바닥에 엎드려 샴페인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숙은 명자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웠습니다. 영숙이 손수건을 꺼내 명자의 얼굴을 닦아주는 척하며 귓속말을 내뱉었습니다. 박명자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벤츠 타는 귀하신 분이 왜 남의 잔치에서 바닥을 기고 계실까? 명자가 바닥에 흩어진 샴페인을 손으로 쓸어 담으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거지? 당신이 내 인생 망친 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폭로할 거야. 옆에 서 있던 김 비서가 단호하게 명자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숙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높여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부인, 상견례 날 저희 엄마가 만든 떡을 바닥에 던졌을 때랑 지금 모습이 참 비슷하네요. 바닥에 떨어진 자존심은 죽기 힘들 텐데 어쩌죠?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명자에게 쏠렸습니다. 명자는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무대에서 내려와 명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혜가 차가운 눈빛으로 명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명자 씨,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죠? 사람이 타는 차가 아니라 인격이 중요하다고. 오늘 당신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네요. 명자가 지혜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지혜야, 너랑 민준이 사랑했잖아. 제발 우리 좀 살려줘. 민준이 지금 폐인처럼 지내고 있단 말이야.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과 함께 술 취한 민준이 난입했습니다. 민준은 행사장 장식물을 무너뜨리며 지혜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민준이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지혜, 내가 감히 나를 버려? 내가 돈이 많으면 다야?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진우가 재빨리 민준의 앞을 가로막아 민준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진우가 민준의 얼굴을 바닥에 밀착시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영업방해와 재물손괴로 현행범 체포될 준비나 하세요. 지혜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지? 경찰들이 민준과 명자를 한꺼번에 연행해 나갔습니다. 장내에 소란이 잦아들자 영숙은 마이크를 잡고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영숙이 당당한 목소리로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신 소동은 과거에 집착하다 현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대성 로지스틱스는 오직 정직한 땀의 가치만을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영숙은 지혜와 진우를 데리고 호텔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명자가 그토록 자랑하던 검은색 벤츠가 세워져 있었지요. 그런데 벤츠의 뒷부분이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화물칸이 실려 있었습니다. 명자의 벤츠가 대성 로지스틱스의 노란색 배송 트럭으로 개조된 것이었죠. 영숙이 벤츠 트럭을 가리키며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저 차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달릴 택배차다. 허영심을 깎아내고 실속을 채우니 저렇게 보기 좋구나. 지혜가 트럭의 옆면을 쓰다듬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해, 엄마. 저 차가 전국을 누비며 우리 정성을 배달하겠지? 진우가 지혜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트럭이 명자 씨에게는 가장 큰 공포가 될 거야. 길거리에서 자기 차를 볼 때마다 오늘을 기억하겠지. 영숙은 지혜에게 커다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혜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영숙이 직접 깎아 만든 나무 트럭 모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지혜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선물해준 새 트럭도 좋지만 엄마는 이 나무 트럭이 제일 좋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 절대 잊지 말자. 지혜는 엄마를 꼭 껴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둠이 내린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노란색 벤츠 트럭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짜 명예를 벗어던지고 진짜 가치를 싣고 달리는 그 트럭은 그 어느 슈퍼카보다 빛나 보였지요. 영숙과 지혜, 그리고 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찬란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하늘에는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에 선 모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플랫폼 런칭 성공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은 대성 로지스틱스를 업계 부동의 1위로 올려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혜와 진우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인생을 약속하는 연인으로 거듭이 나고 있었지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지혜는 진우와 함께 약혼식장에서 입을 드레스를 고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가 드레스 차림의 지혜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정말 아름답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 이제 곧 지킬 수 있겠어. 지혜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진우, 너랑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도 너를 친아들처럼 생각하시니 정말 다행이야. 그때 지혜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보안팀장의 이름이 급하게 깜빡이고 있었지요. 전화를 받은 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해킹이라고요?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사실이에요? 지혜의 비명 섞인 목소리에 진우가 놀라 지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보안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팀장님, 큰일입니다. 내부 서버에 누군가 악성 코드를 심어놨습니다. 수만 명의 고객 주소와 연락처가 이미 다크웹에 퍼지고 있어요. 지혜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듯 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서버 차단하세요. 내가 지금 바로 본사로 갈 테니까 보안팀 전원 대기시켜요. 진우가 서둘러 재킷을 챙기며 지혜를 이끌었습니다. 지혜야, 일단 진정해. 내가 같이 갈게.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작정하고 덤비는 거야. 본사 로비는 이미 항의하러 달려온 고객들과 기자들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영숙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화난 투자자들을 진정시키려 애를 쓰고 있었지요. 이사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지혜와 진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영숙이 창백한 안색으로 이사들의 질타를 묵묵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한 투자자가 책상을 쾅 치며 영숙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김 회장님, 보안이 생명인 물류 플랫폼에서 해킹이라니요. 우리 주식 다 휴지 조각 되게 생겼단 말입니다.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수습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기술진이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이사가 비웃으며 영숙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시간요? 지금 매분 매초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입니까? 김 회장님이 평소에 트럭 기사들 챙기느라 보안 투자에는 소홀했던 거 아닙니까? 지혜가 무대로 나서며 이사를 향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저희는 매달 최고 수준의 보안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건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이지 저희 과실이 아닙니다. 그 순간 영숙이 갑자기 가슴바닥을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영숙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니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영숙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여기 의사 없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주세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비명과 고함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진우가 영숙의 넥타이를 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보안 요원들에게 길을 터달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보석으로 풀려나 지하 단칸방에서 지내던 명자는 텔레비전 속의 뉴스 속보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명자가 옆에 있던 민준의 등짝을 때리며 환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맞지? 저 옆편네 쓰러지는 거 봤냐고. 박 전무가 보내준 스파이가 제 역할을 톡톡히 했어. 민준은 초조한 듯 손톱을 깨물며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겁먹은 목소리로 명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 이거 해킹 공모한 거 걸리면 우리 진짜 감방에서 못 나와. 박 전무가 우리 뒤 봐주는 거 맞지? 명자가 민준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박 전무도 같이 엮여 있는데 우리를 버리겠어? 대성 로지스틱스 주가 떨어질 때 우리가 공매도 쳐서 번 돈이 얼마인데 이제 그 돈으로 우리가 다시 벤츠 탈 날만 남았어. 명자는 서둘러 화장을 고치고 영숙이 이송된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지혜는 눈물범벅이 된 채 영숙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지요. 진우가 지혜의 옆에서 묵묵히 어깨를 감당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명자의 높은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자가 화려한 선글라스를 벗으며 지혜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지혜야. 이게 무슨 일이라니? 내 엄마가 벌써 쓰러지면 어떡해. 아직 내가 보여줄 게 산더미처럼 남았는데. 지혜가 충혈된 눈으로 명자를 노려보며 일어섰습니다.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와? 해킹 배후에 당신이 있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명자가 가방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내 지혜의 가슴팍에 던지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 잡지 마라. 경찰이 조사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올 테니까. 대신 이거나 좀 보지 그래. 투자자들이 나한테 위임한 경영권 행사 계약서야. 옆에 있던 진우가 서류를 가로채 훑어보더니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박명자 씨, 주가 폭락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선동하다니 정말 비겁하군요. 이 계약서 법적으로 효력 없습니다. 명자가 진우를 빤히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 엄마 수술비는 법이 내주니? 지금 김 회장 수술하려면 해외에서 특수 장비 들여와야 한다며? 그 비용만 수십억이라던데 지금 너희 회사 계좌 다 압류돼서 돈 한 푼 없잖아. 지혜가 입술을 깨물며 명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아니면 회사야? 명자가 지혜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둘 다야. 내가 가진 주식 전부 나한테 넘기고 경영권 포기 각서 써. 그러면 내가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서 내 엄마 해외 수술비 대줄게. 어때, 딸 노릇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으련?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명자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진우가 명자를 밀쳐내며 지혜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혜야, 저 여자 말 듣지 마. 내가 어떻게든 수술비 구해볼게. 우리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명자가 멀어지며 복도 끝에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다. 그때까지 도장 안 찍으면 내 엄마 장례식 준비나 해라. 아, 벤츠 타고 장례식장 가면 참 보기 좋겠네. 지혜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머리를 맞대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기계장치에 의존해 가쁜 숨을 내쉬는 영숙의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지요. 회사도 어머니의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지혜의 눈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지혜를 꼭 안아주었지만 그 역시 밀려오는 위기 앞에 입술을 꽉 깨물 뿐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시계 소리가 마치 영숙의 남은 수명을 갉아먹는 듯 잔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병실 안은 기계 장치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주위를 살피며 살금살금 지혜의 가방이 놓인 탁자로 다가갔지요. 잠든 지혜의 얼굴을 힐끗 확인한 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명자의 눈이 번뜩이며 가방 속에 든 법인 인감도장을 찾아냈습니다. 도장을 움켜쥐려는 찰나 침대에 누워있던 영숙이 명자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어디를 손을 대?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면 못 쓰는 법이지. 명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영숙은 산소호흡기를 가볍게 벗어 던지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지요. 지혜도 기다렸다는 듯 눈을 뜨며 명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명자가 엉덩방아를 찌운 채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의식불명이라고 했잖아. 영숙이 침대에서 내려와 명자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낸 쥐새끼들이 누군지 알아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거든. 박명자, 내가 오늘 내 도장을 훔치려 한 것까지 전부 이 카메라에 담겼다. 영숙이 벽면에 숨겨진 작은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진우가 태블릿 PC를 들고 당당하게 들어왔지요. 진우가 화면을 명자의 코앞에 들이밀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명자 씨, 당신이 글로벌 물류박 전무와 주고받은 해킹모의 문자, 그리고 비자금 세탁 내역까지 전부 복구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우리 회사 플랫폼 메인 화면에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어요. 명자가 태블릿 화면 속에서 민중과 함께 해커를 만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사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명자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난 모르는 일이라고. 박 전무가 다 시킨 거야. 진우가 비웃음을 섞어 명자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박 전무는 이미 1시간 전에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신이 시켰다는 자백까지 다 받아냈더군요. 이제 당신 아들 강민준 씨 차례입니다. 병실 TV 화면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서 입구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끌려가는 민준의 모습이 비쳤지요. 명자는 화면 속의 아들을 보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리다가 바닥을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 민준아. 김영숙, 내가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쳐? 영숙이 명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 아들 인생을 망친 건 내 그 천박한 욕심이다. 상견례 날 우리 딸 발등 밟을 때부터 너는 이미 끝난 거였어. 지혜가 병실 문을 열자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들어와 명자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형사가 명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지요. 명자는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지혜는 멀어지는 명자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숙은 퇴원하자마자 대성 로지스틱스 본사로 향했습니다. 로비에는 영숙의 귀환을 기다리던 수백 명의 직원이 박수로 영숙을 맞이했지요. 영숙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번 해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제가 개인 사재를 털어서라도 전액 보상하겠습니다. 지혜와 진우는 영숙의 지시 아래 밤낮 없이 피해 복구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지혜는 직접 전국의 물류 거점을 돌며 기사들의 손을 잡고 사과했지요. 진우는 보안 시스템을 국가 기밀 수준으로 강화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신속한 보상에 등 돌렸던 고객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폭락했던 주가는 영숙의 복귀 소식과 함께 전보다 더 높게 치솟았지요. 영숙은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문해 명자가 숨겨두었던 해외 비자금 계좌 자료를 넘겼습니다. 명자가 평생을 걸쳐 모아온 부정한 돈들이 단 몇 시간 만에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지요. 영숙이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명성 부품이 가졌던 공장 부지들 우리가 다 인수해라. 거기다가 우리 기사들 쉼터 만들고 형편 어려운 청년들 창업지원센터 세울 거니까. 김 비서가 서류를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명자 씨가 살던 집도 경매 물건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처리할까요? 영숙이 차에 올라타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내버려둬라. 거기는 이제 벌레들이나 사는 곳이 될 테니. 며칠 후 영숙은 교도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초췌해진 명자가 수의를 입고 앉아 있었지요. 명자는 영숙을 보자마자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도끼를 내뿜었습니다. 김영숙,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나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너 가만 안 둬. 영숙이 의자에 편하게 기대앉아 명자를 가련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이 나직한 목소리로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박명자,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벤츠차 키, 아까 내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다. 너는 이제 평생을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트럭 지나가는 소리나 들으며 살게 될 거야. 명자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내 차를 버려? 내가 뭔데 내 전 재산을 버려? 영숙은 더 이상 명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숙이 마지막으로 명자에게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지요. 사람은 타는 차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싣고 가느냐가 중요한 법이다. 너는 내 인생에 오직 쓰레기만 싣고 달렸으니 결과가 뻔하지 않니? 영숙은 절규하는 명자를 뒤로하고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영숙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정문 앞에는 지혜와 진우가 영숙의 트럭을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트럭 운전석에서 내려 영숙을 향해 밝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우리 같이 집에 가자. 영숙은 딸의 환한 미소를 보며 비로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숙은 지혜가 열어주는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지요. 진우가 뒷자리에서 영숙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트럭은 우렁찬 엔진 소리를 내며 교도소 앞길을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이 흔들리며 영숙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영숙은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지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달려온 트럭은 이제 가장 밝은 빛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지요. 대성 로지스틱스 중앙 물류센터 마당에는 화려한 화환 대신 수백 대의 트럭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정성껏 닦아 광을 낸 트럭 위에는 오색 찬란한 꽃 장식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지요. 오늘은 지혜와 진우가 수많은 하객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결혼식 날입니다.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은 아니었지만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밴 이 터전이야말로 두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혜가 신부 대기실 거울을 보며 설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영숙이 들어와 지혜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우리 딸, 오늘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쁘구나. 엄마가 이 기쁜 날을 보려고 그 모진 세월을 버텼나 보다. 영숙이 지혜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히자 지혜가 영숙의 손등에 자신의 뺨을 부볐습니다. 엄마, 나 키워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호텔 결혼식보다 엄마가 일군 이 마당에서 식을 올리는 게 100번 1000번 더 좋아. 영숙이 지혜의 머리칼을 정리해주며 인자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의 박수 소리보다 저 트럭들의 엔진 소리가 더 든든한 축복이 아니겠니? 이제 울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거라. 식장 밖에서는 진우가 깔끔한 턱시도 차림으로 하객들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자신의 부모님께 영숙을 소개하며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분이 제가 존경하는 회장님이자 저의 장모님이 되실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우의 아버지가 영숙의 손을 쥐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훌륭한 따님을 저희 집안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아이가 예쁘게 사는 모습 지켜보며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드디어 예식이 시작되었고 지혜는 영숙의 손을 잡고 트럭들이 만든 꽃길 사이를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백 대의 트럭이 일제히 경적을 울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장관이 펼쳐졌지요. 그때 식장 입구로 30년 전 영숙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몰았던 낡은 트럭 한 대가 꽃을 가득 싣고 당장했습니다. 영숙이 지혜에게 트럭 차 키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이게 내 웨딩카다. 낡고 투박해도 우리 가문을 일으킨 보물 같은 차야. 이 차를 타고 행복한 미래로 달려가거라.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트럭 운전석에 올랐고 진우가 조수석에 앉아 하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식당의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이 경이로운 결혼식 장면이
뉴스 속보로 흘러나왔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명자가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저건 내 벤츠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왜 저런 똥차를 타고 결혼식을 해? 김영숙,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고 너희끼리 웃어. 옆에 있던 수감자가 명자의 어깨를 밀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줌마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요. 저기 봐요. 저게 진짜 부자들의 여유라는 거예요. 아줌마처럼 거칠에만 하는 게 아니라. 명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상견례 날 자신이 발로 찼던 그 떡 상자와 트럭이 이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높은 벽이 되어 명자를 가두고 있었지요. 강민준 역시 교도소 노역장에서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포대를 내려놓으며 거친 숨을 내쉬다 지혜의 결혼 소식을 듣고는 벽에 머리를 찌으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지혜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저 엄마 말만 듣다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민주는 지혜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참회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편 명자의 남편이었던 강석은 지방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자벽부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강석이 공사 현장에 들어오는 대성 로지스틱스의 트럭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길을 터주었지요. 강석은 자신이 한때 무시했던 트럭 기사들의 발밑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과거의 영광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영숙은 대성 로지스틱스의 회장직을 공식적으로 지혜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지혜는 진우와 함께 회사를 이끌며 업계에 새로운 유통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지요. 영숙은 이제 화려한 집무실 대신 낡은 트럭 조수석에 앉아 전국의 물류 거점을 도는 명예 고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영숙과 지혜는 단둘이 트럭을 타고 상견례를 했던 그 호텔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호텔 정문에는 여전히 수많은 고급 세단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운전대를 잡고 창문을 내리며 영숙을 바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호텔 발렛 직원이 우리 트럭 보고 또 놀란 것 같아. 예전이랑 똑같은 표정인데? 영숙이 무릎 위에 놓인 캔커피를 따며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놀라게 놔두렴. 저 사람들은 아직도 차의 크기만 볼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 안에 얼마나 귀한 진심을 싣고 있는지 알지 않니? 영숙이 지혜의 손을 꼭 잡으며 창밖의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지혜가 호텔을 지나 해안도로로 차를 몰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트럭이 저기 서 있는 벤츠들보다 100배는 더 멋진 것 같아. 엄마가 평생 흘린 땀이 이 차에 다 녹아 있으니까.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혜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바다 건너로 붉은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트럭의 엔진 소리는 마치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기분 좋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지혜는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영숙과 함께 트럭 짐칸에 걸터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모녀는 따뜻한 캔커피를 나눠 마시며 지난 세월의 모진 풍파를 추억으로 넘기고 있었지요. 영숙이 지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평온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혜야, 고맙다.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그리고 엄마의 거친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마워. 지혜가 영숙의 품에 깊숙이 안기며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이 트럭이 아니었으면 난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을 거야.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게만 살자. 트럭의 전조등이 어두워지는 바닷길을 환하게 밝히며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땀과 눈물로 일구어낸 정직한 성공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두 모녀의 앞날을 비추고 있었지요. 노란색 트럭 한 대가 수평선을 등지고 당당하게 달려나가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영숙과 지혜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다가올 내일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두 사람의 당당한 뒷모습 위로 잔잔한 파도 소리가 축복처럼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영숙 씨와 지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은 가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나 타는 차의 종류로 사람의 가치를 쉽게 저울질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과 자식을 향한 뜨거운 진심은 그 어떤 값비싼 외제차보다도 찬란하고 당당한 법입니다. 낡은 트럭 한 대에 실려 있던 것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인간의 긍지이자 가족을 지켜온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상처받았거나 남모를 힘든 길을 걷고 계신가요? 영숙 씨의 트럭처럼 묵묵히 내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오만했던 이들은 스스로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일궈온 그 귀한 삶의 무게를 저희는 누구보다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이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조금이나마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